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나비.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나비. 그래서 나비는 평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데요. 나비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해마다 5월이 되면 전남 한평에서는 10만 마리의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평화의 나비를 품고 있는 한평. 그런데 한평이 한맺힌 비극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 밭인데 거기다 그렇게 뉘어놓고 다 죽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시어머님 말씀이 고구마 그 고랑이 그 피가 이렇게 흥건히 있고. 하여튼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막 파괴져 버리고 사람이 몰라 몇 명, 한 300명 된가. 많이 죽어서 거기 이름 올라온 사람은. 나비의 고장 전남 한평. 그곳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피멍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픈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한평 사건 희생자 유족회의 정근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한평 유족회 회원이신 정창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다 유족회 회원이신데요. 이런 말씀 시작부터 여쭤보기 참 죄송스러운데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사건으로 희생이 되셨나요? 저는 1950년 12월 7일 날 제1로 큰형님, 정동기형님 희생되셨는데 그때 당시 광주 응세 축산 고급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네요.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가실라 한 것을 집에 왔으니 하룻밤도 자고 가라는 것이 죽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남산의 사건으로 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거기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공감과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자, 전남 한평은 나비축제로 많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우리 좀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우리 내 고향 한평 이런 곳이다.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내 고향 한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호남과 그 첫머리에 한평천지 늙은 몸이로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22번의 나비축제를 개최했고 국화축제도 18번을 개최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평은 무참한 집단 학살이 벌어진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평의 역사는 단지 한평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한평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평 이야기를 열어줄 영상 기록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무슨 비석 같은데요. 일단 어떤 비석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한평 지역에 집단 학살지마다 표지석을 20개를 세워놨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실 때 한 개가 아니고 최소한도 일개 장소 20명 이상이 죽은 장소에만 집단 학살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나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평이 시도 아니고 군이잖아요. 더구나 생각해보면 6.25 때는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었을 텐데, 자, 그러면 도대체 한평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 유족회가 파악한 인원만 해도 1,557명이나 됩니다. 57명이요. 그런데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중에 898명이 진실규명을 받았고 아직도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희생자들이 한 6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진실규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 9월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새롭게 진실규명이 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국민보도연맹 학살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동시에 진실규명이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전쟁 중에 한평의 이쪽 마을에서는 군경에 의한 학살이 이루어졌고 저쪽 마을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해 사람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비극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이곳 한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평이 겪은 6.25 얘기를 들으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25가 터진 지 보름 뒤인 1950년 7월 11일 한평군 해보면 대창리에 살고 있는 오정규 씨는 한밤중에 경찰의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임시로 수용하는 거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오 씨는 한평경찰서로 이송이 됐는데요. 경찰서는 오 씨처럼 소집돼 온 사람들로 만원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옮겨진 곳이 한평여중 강당. 한여름 무더위에 강당 안이 푹푹 찌는 건 둘째치고 당장 끼니가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밥을 해다 날랐습니다. 밥을 해갖고 지게에다 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아침에 밥을 해갖고 한평까지 경찰서까지 가면 점심때가 된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밥을 지고 가는데 막 사방에서 총소리가 막 사방에서 났대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달려왔대요. 한평 경찰서로 간 사람들 다 죽였다고. 밥 갖고 가지 말라고 다 죽여버렸다고. 9.4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뒤로 손이 묶이고 또 신발도 벗은 채 여러 대의 트럭에 나눠 탔다고 합니다. 소총을 휴대한 경찰들이 트럭 내 귀퉁이에 있었기에 수만 번 크게 쉬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트럭 일부는 한평군 학교면 얼음째로, 나머지는 나산면 구산리 넙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무자비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뭘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 메뚜기도 그렇고 많이 안 죽어. 그렇게 많이 죽었어. 북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못 내려오고 물이 덮어갖고 있는 것이 한 3달? 3달 정도 모래가 담가져 갖고 있었어.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미 1차 학살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수용된 사람들은 갑, 을, 병으로 나눠져서 갑에 속한 사람들은 열흘 전에 먼저 트럭을 탔는데요. 이들은 배 위에서 죽음을 당한 뒤 신안군 비근면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을종은 얼음째로, 병종은 넙태로 간 거죠. 아마 트럭을 타고 가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어도 이렇게 총질이 시작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남산매 학살도 마찬가지였나요? 학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시골에 초가집이니까 그냥 말함으로 집을 이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아침을 드시고 그냥 말함을 넣을 건데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아, 그냥? 네, 그냥. 아니, 그때 몇 살이셨어요? 내가 5살이요. 아니, 근데 그런 정말 그 무자비하고 아비규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갈란다고 뭐가 됐는데 그냥 고리 아버지한테 간 거지. 죽을 얘기로 한 것을. 그러다 가지고 떠발쳐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넘어가면서 나는 그 밑에다 깔려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야, 정말 진짜 하늘이 도우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얼음째에서 학살당한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국민보도연맹이 뭔지 정말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좌익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는 안 할란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분들을 전국 단위 시도, 시군, 읍면동까지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만든 전국 단위 관변 단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표인을 할당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가입을 시켰는데 왜 가입을 했느냐? 네. 거기에 가면은 고무신도 주고 쌀도 주고 또 비누도 주고 그런 당근 책으로 해서 세를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좌익이 아닌 평범한 분들도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다. 바로 이게 문제였는데요. 임채진 시형님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익이었던 사람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선물도 주고 얼마나 좋냐. 네.
그때 당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했다. 도장 찍었다. 이제 그것이 죽음의 일관인 줄 몰랐죠. 닥달을 해가지고 귀찮게 너무 막 해가지고 뭐 도장을 찍어줬다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주니까 와서 데려갔다 오더라고요. 부대의 명이 뭔지도 몰랐지. 부대의 명이라고 지금 한 게 부대의 명이 그것이 부대의 명인가 보다. 근데 지금도 그 부대의 명 뜻을 몰라 나. 이 보도연맹, 뉴스 보도를 하는 기자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연맹의 보도는 우리가 아는 보도가 아니고요. 보호와 선도를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각 지역마다 몇 명씩 가입시켜라. 뭐 이런 할당량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 지서에서는 몇 명, 네. 요 지역에서는 몇 명, 그래 가입을 시켜라. 네. 그렇게 목표를 주고 하라니까 마구 할 수는 없고 온 게 야, 너 친구들, 너 마을 사람들 몇 사람 도장 받아왔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무리하게 가입시키게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는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당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 자, 우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동건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인 진태가 집에 오니까 보리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으니까 보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데서 가입만 하면 쌀을 준다길래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만 적으면 보리쌀 2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전쟁통에 먹을 것이 다 어렵죠. 뭐 그때야 뭐 다 호구지책이다.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이 다 없고 배가 고프니까 뭔 얘기라도 해서 하여튼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다. 인민군이 영광 오니까 한평소 후퇴하면서 경찰서에 가다져 있는 사람 총으로 갈겨버린 거예요. 후퇴해버리면 인공에 가입해갖고 우리한테 전쟁으로 붙을 것 아니냐 그 생각에서 학살시켜버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살해당한 사람 최대 3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유족들은 오히려 보도연맹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잘못했단 말도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누가 정치를 하든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거 그건 확실한 것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군이셨어요. 천석궁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살림을 집안을 다 탕진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 그 나라에서 그분들을 다 책임을 져서 이렇게 뒤를 돌봐줘야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이렇게 국가도 아니죠, 그거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대전 형무소 사건을 비롯해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이거 다 보도연맹 사건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묻혀 있을 주검들은 정말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러죠. 그동안에 보도연맹 한번 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사건 자체도 네. 은폐되고 또 금기시 됐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조금씩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넘게 깊숙이 묻힌 진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은 전쟁 전부터 시작해서 전쟁 기간 내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한평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나요? 한국 정부 공보처
네. 통계국에서 발행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그 주관조선이 네.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평 지역에서는 1,821명이 죽은 것으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회에 등록된 희생자 수가 1,557명이거든요. 그럼 거의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적대 세력에 희생됐다 하고 일기 과거사위원회에서 137명이 진실 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등록을 안 했다고 봐요. 피해자 중에는 이장, 또 면사무소 직원, 경찰이 많았고요. 또 대한청년단원 같은 우익인사나 부유한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왜 유독 이장, 면사무소 직원 이런 분들이 희생이 된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낮에 누가 왔다 갔다, 밤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물으면 어젯밤에 좌익설이 누구누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 공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편스럽죠. 계속 몇 번 와서 위협을 한 게 돈을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탁 쳐다가 마당에다 3-4kg 묶어서 꿀치 앉혀놓고 그 살림을 전부 끄집어가지고 우리 집이 5칸 집인데 2칸 뒤에 가서 오양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살림을 다 넣고 못질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농수계가 현금이 있는 생각하고 가서 현금을 빼갖고 와서 저는 마루 기둥 옆에 딱 앉아 있는데 현금을 갖고 와서 빼갖고 와서 나 앉은 이렇게 딱 넣고 지내갔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를 내 앞에서 총기모로 쳐버렸는데 그걸 목배가 부러져갖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인공치화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바로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지역 분주소,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를 운영하던 지방 좌익들의 손가락 끝에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누구 잡아라, 누구 잡아라 하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가락질만 잡아다 죽이고 할머니, 큰아버지, 큰엄마, 외삼촌, 아니 삼촌, 조카들 이게 총 10명이 돌아가셨는데 한 자리에서 이게 아주 몰살당했죠. 이렇다 보니 평소 원한이 있던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인민재판을 통해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산에 가서 땔감을 무단으로 채취해갖고 자기 것만 떼고 있으니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냥 야단을 친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놈이 반항을 해. 그러니 아버지가 지팡이로 쳤어. 그러니까 정말 보자 그것이.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분주소 차석이 되어갖고 그런가 하면 돈이나 물건을 내놓지 않거나 소판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에 소를 3마리를 키웠는데 2마리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마지막 한 마리를 또 달라고 하니까 이건 내년 농사 지어야 되는 거에 다 주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안 된다 보니까 마을 앞산 쪽에서 잡혀서 거기서 사살을 당하셨는데 죽창으로 이렇게 심하게 9.28 수복이 되자 인민군의 퇴각이 시작됐습니다. 한평이 수복된 건 1950년 10월 22일경. 하지만 수복 이후에도 치안 상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낮에는 국군과 경찰, 밤에는 빨치산 세상,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를 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평이 완전히 국군에 의해 수복된 줄 알고 한 주민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 집 앞에 높이 내걸었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요? 그걸 보고 마을을 습격한 좌익 세력들에게 그만 그 자리에서 희생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자, 근데 한평에서 왜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이 전쟁 전부터 한평이 좌우 대립이 이렇게 좀 심했던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은 평온한 농사만 짓는 지대의
지역이고 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의병 활동이 크게 일어나서 심남일 의병장이나 이강산 의병장이나 김준 의병장 같은 이런 사람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방 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좌우 대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딱 지형적인 여건이 불갑산이나 군유사전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지역인 나주나 목포에서 활동하던 좌익 거신 분들이 한평으로 와서 그분들이 이제 좌익 세력을 만든 겁니다. 자, 이들의 주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죽창, 대창, 칼, 또 절긋대와 다듬이돌 등이 무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경우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었대요. 대창으로 찔려서 다 죽여놓으니까. 당시 희생될 때 이렇게 다 그놈들 팔목을 부러진 골절상 당한 것들이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할아버님이 정말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할아버님 유골을 수습하면서 그런데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한 건 이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또 책임지라고 요구할 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그것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상대가 없으니까 원망도 못 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가해자는 누구게나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북한이고 국가가 국민을 관리를 못 해줬으니까 그 책임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가 북한 쪽이니 한국은 책임이 없다. 지금까지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을 대해온 우리 정부 또 법원의 입장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북괴군이 온 것이 아닙니다. 북괴 정규군이 준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상적이다 해갖고 북한 쪽이다 하고 단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장악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유족회 사무실 한쪽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책자. 그간 한평에서 일어난 모든 민간인 학살 사건과 희생자들을 기록한 사료집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은 한 사람, 바로 정문옥 유족회장의 노고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지금 매년 1년에 한 곳씩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한평 양밀학살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왔고 어떤 식으로 진실규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런 사항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11권의 사료집을 빽빽히 채우고 있는 희생자들. 그래서 한평 땅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표지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집단 학살이 일어난 곳임을 알리는 표지석입니다. 이러한 표지석이 2004년도에 9개를 세우고 2012년도에 9개를 세우고 2019년에 또 하나 세우고 해갖고 그래서 한평은 대부분이 집단 학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에 오면은 언제든지 집단 학살 장소에 가면 이런 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시고 애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풀과 잡목이 잔뜩 우거진 이곳은 원래 학살 현장임이 드러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7년인 2008년 진실화해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159구의 유해가 발굴됐고요. 유품에는 어린이용 크기의 고무신과 구슬, 비녀, 거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과 어린이까지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해 발굴 작업이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신 발굴하면서 보니까 일반 국군 총탄이라든가 탄피가 아니고 북괴군이 사용하던 탄피와 총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굴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국군이나 경찰의 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더 발굴을 하지 않고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비석도 있습니다. 이 전사비는 남산매 학살 사건의 가해 부대인 오중대 소속
군인 2명의 위령비입니다. 지금도 오중대라는 말만 나와도 치를 떠는 한평 사람들. 그런데 왜 그들은 가해자의 전사비를 세워준 것일까요? 왜 우리를 죽인 군인을 위해서 전사비를 세우느냐. 근데 그것보다는 좀 큰 틀로 가자. 우리가 유족이 먼저 손을 내밀자.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자. 이번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준공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눈물바람을 하면서 숙연하게 이 전사비를 준공을 했습니다. 자,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도 합동으로 지내고 있다면서요? 2009년까지는 일기 진실위원회에서 네. 8개 사건에 898명이 진실 규명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오중대 사건 희생자 유족들만 지금까지 쭉 위령제를 지내오다가 이때 오중대 유족회는 법인체로 등록을 해서 군 보조를 받아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하자. 합해서 자치단체로 묶어서 통합 위령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법인 등기를 회원을 변경을 해갖고 8개 사건 전체 하고 그 다음에 진실규명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을 해서 정관을 변경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갖고 다시 재통합 유족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8개 사건 전체를 모아서 함께 합동 위령제를 하게 됩니다. 진실규명이 돼도 또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죠. 진실규명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어져야 하는데 배보상 조항이 과거사법에는 빠지고 없어요. 또 정부는 민법상 3년 시효를 주장합니다. 사건이 난 날부터 3년이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아닌 주장이죠.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국회가 인준을 했습니다. 거기 6조에 보면은 집단학살죄는 시효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형법에 맞춰서 개정해야 하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민법이 되어본 거예요. 국가 주도 학살은 공소시효를 없애는데 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니까 보상을 못 받아요. 그렇죠. 누구 살아있으면 처벌할 텐데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70년 전 일은 안 되죠. 예.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못 준다. 그 의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희생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 보상도 없고. 국가의 잘못이니까 그런 분들의 후손들에게라도 무슨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넓은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국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전남 한평의 민간인 희생 사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법치 국가라면은 최소한도 국가가 진실 규명해 줬으니까 그에 따르는 배보상을 해주되 민법도 개정하고 시효를 그렇게 해줘야 일반 국민이나 배우는 학생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수긍하는 진실 규명, 수긍하는 배보상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런 또 기회를 가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어르신 말씀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랑 정부 관계자들이 꼭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긴 은폐와 망각의 시간을 걷어내고 이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에게 이름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그 이후에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